또 다른 참 언론인 김태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김태형입니다. 예, 요즘 저기도 나가시면 백운기 그 앵커가 진행하는 정어리 TV. 얼마 전에 이제 섭외 요청 받고 2번 지금 나갔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이제 예고편 하나를 보는데 PD님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KBS의 사건 25시 그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백운기 앵커가 그 MC를 보셨거든요. 그때 이제 대구에 있는 어떤 경찰서 거의 정년 임박한 그 경찰관이 나와가지고 의자에 하다가 자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야, 이건 정말 한국 현대사의 기빈날 방송 사고 짤이에요. 저도 백운기 앵커와 이제 한솥밥을 먹게 돼가지고 오마주로 제가 일부러 자빠지는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백운기 앵커가 진행했던 그 사건 그 프로그램은 그 시기에 그 방송이 나가고 나면 나가기로 예고가 되면 범죄자들이 뭐 자수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방송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그 방송을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미디어의 힘이 이렇게 강했구나. 그리고 미디어가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80년대 그 사랑과 야망이란 드라마만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예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도가 다 끊겼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느라고 수도가 다 끊겼어.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만큼 당시 미디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그 TV에 한번 살짝만 비춰도 그냥 전 국민이 알아볼 정도로. 그렇죠. 그건 매체가 2개 내지 3개 정도 있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뭐 케이블 위성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는데. 그렇죠. 이게 미디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선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미디어는 많아지지만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럼. 힘이 나눠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방송 3사가 좀 더 과점하는. 그렇죠. 채널은 많은데 그 채널이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일한 파이로 또 뭐 수익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케이블 위성은 뭐 지상파에 재방송을 틀든지 아니면 뭐 하나만한 그냥 떼토크 이런 걸로 때우든지, 지상파는 뭐 드라마에 예능에 스포츠에 정말 감나가는 컨텐츠는 다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202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지상파가 과거와 같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은 부분,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한 이래 언론 탄압이 계속해서 점점 그 강도가 더 세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튜브로 또 그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고요. 유튜브도 언론이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언론이 우리가 과거에 표현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렇지. 이제는 그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예가 그 디올백 보도했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는데, 근데 한동안은 누구도 이걸 레거시 미디어에서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밑바닥에서는 그 영상을 보는 국민들이 100만이 넘어가고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조선중앙일보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총선 앞두고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이걸 외면해서 되겠는가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결자해지 수습하라고 압박을 넣으면서 조선중앙이 먼저 디올백을 얘기하면서 디올백이 공론회장에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사실 이제는 유튜브를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앞으로는 본인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 있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그거를 책임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보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어느 언론이 안 틀리는 걸 자랑합니까? 다 틀릴 수 있고 뭐 정말 치명적인 오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오보가 없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오보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오보가 나면은 제일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잘못 보도했습니다라고 시청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오보가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겨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레거시 미디어랑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대한 매체라고 만들어지는 유튜브 언론이랑 이게 그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기업들이 받는 인상이 거의 일반 국민들이 받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튜브 언론을 참칭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도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렸는데 뻗대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 사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뻗대는 사람들이 아니 처음에 보도할 때는 대중들한테 이게 사실인 양 진실인 양 막 인식을 시켜놓고는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코너에 몰리면은 나는 그 당시에 그걸 사실로 진실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잖아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걸로 방패 삼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사악한 짓입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취재했던 거랑 내용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큰 오보를 기자 생활 통틀어서 큰 오보를 해서 제가 사과하고 기사를 내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그 자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로 사기를 당했어요. 제보자라는 분이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대기업의 오너가 비자금을 빼달렸다.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처음에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럴싸해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돈을 빼돌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돈이 회사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지 그러면은 아닌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빠르게 그 기업 관계자들이랑 만나서 자료 내가 그럼 믿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은행에서 당장 떼와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면 내가 기사를 정정하겠다. 이 얘기를 봤는데 기사의 근본이 되는 자료가 완전히 사기인 자료였어가지고 기사를 내리고 오히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기를 친 그 제보자가 있잖아요. 그 제보자가 앞으로 그런 장난질을 못 치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뻗대지 않고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사람들이라도 이 뻗대지 않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낸다면 오보더라도 그게 오보로 끝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진실을 밝혀내는 오보가 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책임감 있게 하면 다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진실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나로서는 얼마나 폼이 구겨집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망신스러워요. 그렇죠. 3개월을 취재했던 겁니다. 내가 보도를 해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숨고 싶고 그걸 방패 삼고 싶고 그런 거지. 근데 진실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내가 다시 잘 살펴보니까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럴 때 솔직하게 독자한테 얘기하고 내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물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지만 이게 더 길고 오래가는 길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보도한 거 이거는 물릴 수가 없으니까 막 사실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리고 추종자들한테 막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그게 진실인 양 또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그래 놓고는 또 법정 가가지고 위법성 조각사유 그 뒤에 숨고 이게 양아치지 이런 게 무슨 언론이냐. 제가 그때 이제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내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 혼자서 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가 술을 마셨는데 이게 이제 기자가 사실은 그때 오히려 주변 분들이 해줬던 얘기가 지금 다시 이제 좀 힘을 얻고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그렇지. 여기서 많이 성숙하게 되는 거야. 오보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장은 너무 힘들고 기자로서 너무나도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에서는 뭐 앞으로 다루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더 열심히 취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김태현의 신뢰도는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정정한다. 이런 용기를 가진 기자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서울대 나왔다. 그리고 자기 뭐 수십 년 동안의 기자 경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가 없다. 이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 확증 편향에 빠진 그런 기자도 있어요. 그런 기자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 진짜 걸어다니는 폭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자는 정말 오보가 없는 기자가 아니라 오보가 있을 때 솔직하게 독자들 앞에 토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기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님 지금 여론이 뒤숭숭합니다. 저기 계엄 이야기도 나오고 독도를 아예 넘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일단은 계엄 얘기, 그러니까 계엄과 독도 두 가지는 왜 논란이 증폭이 됐냐면 야당의 비판에 대통령실이 직접 거론을 한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야당만 떠들면은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
대통령실이 대꾸를 하니까 이 이슈가 커졌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독도 부분부터 지적을 해보고 넘어가자면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역에 있는 저기 기차역에 전철역에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전쟁기념관에 있는 걸 다 글쎄 철거를 말이에요. 했는데 그게 처음에 비판이 나왔을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야당이 괴담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이거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그 오므라이스였나요? 오므라이스를 먹고 그때 그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우리나라 언론에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 언론에서는 계속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일본이 굉장히 지우고 싶어했던 여러 역사적인 문제들을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다라는 점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부정을 했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이 독도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 최근에 그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기해해 갖고 독도의 날에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오래된 것을 치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근거를 갖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 이제 독도 조형물 있던 자리에 이게 새로운 조형물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철거합니다라고 팻말이라도 올려놨겠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이 독도 조형물을 없앴을까? 기시다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 꼴등으로는 전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해요. 방한을 하는 게 언제냐?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10월 25일까지 이 독도 조형물을 없애서 기시다 총리가 오는 기간에 없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네.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그 거의 유일하다 싶은 업적들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다 이제 성렬이가 준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 위안부 문제, 이 독도 문제까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시다 총리의 유일한 업적이자면 업적이에요. 무능력하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사실은 보수 정권만 들어오면 이 일본에다가 한 큐에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극우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이 정도면 극우도 아니고요. 친일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방안과 맞춰서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업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한국이 알아서 약간 이제 의전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대통령실은 독도 지우기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하나 들었던 게 그거예요. 1년에 2번씩 독도를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도를 내준다는 게 말이 되냐. 독도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7월 12일에 한미일 역대 최대로 이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연합훈련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일본이 어떤 걸 했냐면 일본 방위 백설을 내요. 거기에 독도가 우리 땅이 그러니까 일본 땅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 못했죠.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아니 당연히 길길이 날뛰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왜 독도를 넘겨주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령 부분도 사실은 근거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계엄령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번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제가 워딩 중에 두 가지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지적해 주셨어요. 하나가 북한과의 개전 초기. 개전 초기.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개전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는 군과 민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군의 어떤 자원과 민간의 자원을 대통령실에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계엄이 되면은 군과 경찰이 통합이 돼요. 그렇죠. 방첩 사령관이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 영화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전두환이 왜 힘을 가졌냐면 이 방첩 사령관 하면서 거기에는 정보와 수사 기능 모든 걸 다 갖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방첩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넣었는데 여기도 충암고입니다. 1년 선배. 맞습니다. 윤석열의. 저는 이 군 내의 충암고 라인 그리고 이제 군 밖의 충암고 라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일부는 이제 제가 뇌피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바로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뭐 정치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자기를 지탱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서울대 그리고 특히 법대라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끌어안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텐데 네. 서울대 법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아까 이제 방송에 말씀하셨던 뭐 조국 대표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를 자기가 정치의 어떤 자산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그래서 충암고 인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 기반을 그쪽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서울대 법대에 워낙 많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뭐 계엄령 선포해봐야 뭐 국회에서 또 다수결로 해가지고 저기 멈춰라 하면은 멈추게 되는 게 계엄령 아니냐 이러는데 참 그 나이브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나이브하죠. 아니 계엄이 되면 이제 윤석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 뭐 체포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굉장히 방첩사령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80석 때문에 뭐 국회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네. 아니죠.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뭐 언론들을 살펴보면 이게 탄핵 심판에 가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생기면 그때는 계엄령이 선포된 걸 막을 수 없다는 그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회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170명, 180명이어도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방첩사령 정보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80명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 때도 그 당시에 뭐 계엄령이 없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계엄 뭐 관련한 논의도 없었다. 네. 하지만 문서가 나오잖아요. 문서가 나왔어. 조현천이가 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조현천이가 만든 문건을 보니까 국회가 이제 그 계엄을 멈출 수 있는 그 헌법을 이거를 말하자면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그 페이퍼에 다 담겼다고. 그렇죠. 87년에 만들어진 건데 국회가 다수결로 계엄을 멈출 수 있다. 그것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다 페이퍼 안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나이브해 다들? 저는 조현천이 이제 해외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도 의심을 했던 게 조현천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수사를 들어오자마자 검찰에 출석을 했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조현천은 뭐 크게 이제 혐의가 없는 것처럼 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안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기 위해 노하우를 전수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설득력 있어요. 네. 그 얘기. 정말 여러분 정말 순진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이가 헌법과 법률을 다 쌈싸먹는데 법대로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나이브한 태도예요.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야당 그렇지.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있고. 입법부 자체를 개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떤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엄령,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민주당이 군에도 정보망이 있으니까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들 숙식하는 거야. 민주당 의원만 171명이니까 먹고 자고 우원식 의장도 같이. 그래서 저쪽에서 통과시키자마자 계엄령 발표하자마자 바로 중단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괴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1년 동안 1조 6천억 원을 썼다. 이 주장을 이 얘기는 일단 우리가 광고 좀 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